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는데요. 어제 저녁에 녹화하다가 그 스튜디오는 좀 춥게 움직이거든요. 에어컨이 틀어져요. 지금 이 날씨에도.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옷을 입고, 원래 좀 얇은 옷을 입게 돼 있으니까요. 입고 녹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좀 병원 갔다가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조금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강연을 하면서도 좀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광주라는 곳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다 광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8남매, 어머니 7남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서도 살고 계신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라는 곳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까 다를까 군 생활을 또 광주에서 했어요. 육군으로 갔는데 갑자기 법무부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주 북구에 아직도 있나요? 북구의 교도소가? 그래서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곳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서방시장. 택시 타고 오면서 제일 익숙한 데가 거기예요. 외출 나오면 거기서 맨날 젊으니까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또 온도도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집을 나오기 전에 저희 인천의 온도가 4도였어요. 근데 열차 딱 내리니까 21도더라고요. 거의 무슨 해외에 온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더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그 입시 학교의 현장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죠.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2학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1, 2, 3학년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년을 걸쳐서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시면 학생들한테 어떤 말이 나갈 때 엉뚱한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고3 부장을 하고 있고 고3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학년을 거쳐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교사들, 그 다음에 학생은 피해자, 어른은 가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입시가 뭘 바뀌든지 간에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학교를 믿고 애를 갖다가 여태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왜 더 다른 거를 찾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 객관적인 근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내신이죠. 일단은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가지고 뽑는 게 교과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전형의 교과로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교과로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을 못 가는 겁니까? 근데 내신은 조금 낮았으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다, 자율 활동이다 해서 본인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가미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그걸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학교마다 또 성향들이 다르고요. 그런 게 좀 자유로운 학교는 아마 입시 성적이 좀 더 좋았을 거고,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학교는 조금 입시 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광주 지역도, 저희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제 그 대학 진학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이 광주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정보를 갖다가 조금 얻으셔서 우리 애가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도요.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기말고사 아닌가요? 그죠? 걱정이 많죠, 우리 친구. 그런데 마음으로는 점수를 팍 올리고 싶지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덜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치를 거예요?
대학이요. 평가 시스템 이 화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학기별로 나와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리고 탭이 쫙 있어가지고요. 국어를 누르면 국어 점수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가 나와요. 숫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보여버린다고요. 뭐 예를 들어 수학 눌렸다 그러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수학 과목에 대한 총체적인 평균의 그래프가 딱 떠버린다고요. 국영수만 눌려볼 수도 있어요. 국영수 사과를 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평가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점수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둘 중에 누구 뽑으실래요? 첫 번째 뽑죠. 아, 얘가 계속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사실 저희 반에 지금 27명이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애가 한 5명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 가거나 성적이 떨어집니다. 원래 이 나이를 먹으면 애들이 할 게 많아지나 봐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막 학교만 왔다 다니죠. 2학년 때는요. 학교에서 제일 힘든 학년이 2학년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요. 왜? 말도 안 들어요.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이런 게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알아야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너무 아파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라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빠른 겁니까? 지금 기말고사도 치르기 전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려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도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1학년 보냈듯이 2학년 보내고 2학년 보냈듯이 3학년을 보내게 돼버린데도요. 그런 친구들은 발전이 없죠. 그럼 어머님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죠. 성적이 이렇게 된 친구가 있고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대학은 어떤 친구 뽑을 것 같아요? 후자요. 후자요. 일단 좋게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했어요. 계속 잘했어요. 그런 애들로만도 정원이 채워진다면 끝나겠지만 그런 애들로 정원이 다 안 채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기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본인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성적의 그래프를 꺾어 올려야 되는 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시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올리려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힘들어요? 학교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아, 정시가 확대되니까 힘든 거예요? 종합전형이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데 다만 그 방향성은 그래도 내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느 정도 코드는 맞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아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내가 왜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학업적인 어떤 역량을 키웠고 이게 대학 관계자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동아리를 봤더니 친목 동아리예요. 학교 동아리들을 보면요. 학술 동아리가 있고요. 친목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친목 동아리에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친목 다지기를 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지적인 그 역량을 뽐내야 되는데 뽐낼 거리가 없는 거예요. 친목에서 뭔 거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친목 동아리에서 아직 활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동아리에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뭔가 학술적인 뭔가의 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방향성, 내가 종합전형으로 갈지 아니면 수시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시로 갈 건지, 정시가 확대된다고 그래가지고 50%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 30에서 35% 정도 되면요, 수시 2월 인원까지 하면 40%까지 갑니다, 사실. 그러면 요즘 학생들의 수능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점점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점점 수능 성적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부라는 건요, 약간의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 경쟁심이 없으면 내가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거의 제가 들었더니 커트라인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 동안 그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해라라고 하면요, 최저를 맞추는 도구로만을 수능을 바라봐요. 그 수능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을 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최저를 맞추면 마치 대학이 뽑아주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최저는요, 말 그대로 최저 학력은 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려대학이요, 종합전형에서 일반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학교 추천 1, 2 내년엔 바뀝니다. 이제 그 전형이 이제 학교 추천 1, 2가 이제 하나로 추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냥 일반 전형은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그 고대의 최저가요 4합 7입니다. 이과. 문과는 4합 6이고요. 문과가 좀 더 높아요. 그럼 4합 7을 예를 들게요. 국수 영탐에서 4과목에서 4합 7, 탐구 2과목도 아니고요, 2과목 중에 잘 본 거 하나 넣어서 7을 못 맞췄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는 그러면 1등급 받는다라고 칩시다. 우리 애들 영어 좀 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이 많이 돼서 요즘은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영어를 1 쳤어요. 국어 뭐 2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학 2, 탐구 2마저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1단계를 5배수를 뽑아주거든요. 그 5배수 중에 이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려대학에 가는 친구들이에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40%가 넘습니다.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목표가 뭐냐면 4합 7, 4합 6 딱 그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춘 애들 대부분이 한 등급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4합 15등급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면 4합 8. 왜?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애시당초 목표가 그게 아니고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졌더라면 학생들이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치열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치열한 공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 요즘 학생들이 수능을 거의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최저 있으면 하는 거지 최저 없으면 수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니 저는 수시를 잘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수시가 만약에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정시로라도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시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수학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과 쪽에 대학을 진학하실 자제 학생이나 자제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과. 예, 내려보세요. 이과. 이과 훨씬 많네요. 다행이네요. 왜냐면요, 수학이 이과는 쉬워진 겁니다. 학생들이 이과에서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기하라는 과목이에요. 제가 3학년에서 지금 가르치는 게 기하입니다. 애들이요, 눈 뜨고 첫 한 달, 두 달은 잘 들었더니 3, 4개월 넘어가면요, 정말 기초적인 얘기를 물어봐도 말을 못 해버립니다. 외계어로 들리나 봐요. 예를 들어서 상식 수준의 벡터가 뭐야 라고 물어도
백타가 뭔지도 얘기를 못할 정도의 그 정도로 중압감이 심한. 그런데 없어져요. 그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과목의 특성을 보면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수학 원이나 미적분에 있는 내용의 거의 8, 90%가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한 교과에 있는 게 두 권으로 분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과 통계 한 과목은 날라간 거라고요. 자연계열이. 그러니 이과는요, 이 과목이 날라갔다? 이게 단순히 날라간 게 아니고요, 공부 시간이 확보됩니다. 공부 시간이 확보됩니다. 지금 자연계열 3학년 학생들의 하루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수학에만 6시간을 몰두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형국인데, 그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요, 요번에 자연계열 대비하시려면요, 정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재수생들이요, 무지 또 들어올 거예요. 수학이 만만해졌잖아요, 수학이. 그런데 인문은 좀 달라집니다. 인문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예요, 함수. 그런데 이게 함수 퍼레이드입니다. 이게 다 1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단원 삼각함수. 함수 지겹게 2번 했으니까 한 번 쉴래? 수열. 그런데 수열도 함수다, 이런 용어거든요. 수열도 함수예요. 자, 수학 2로 넘어가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소,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입니다. 이 두 과목이 다 함수예요, 함수.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예전에 평가원 수능에서 30번 문항 가장 어려운 문항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과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얕은 공부 가지고 수능을 정복할 수 없을 거고, 예전에 선배들, 학생들은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잡고 그럴 때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야, 수학은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선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시스템이 다른데. 선배가 가서 문과생이 시험 쳐보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절대 못 칠거려. 무슨 문제인지도 모를 겁니다. 배운 내용이 다른데요. 그래서 선배기보다는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이과는 수학에 대한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으니 이거를 어디에다가 배치해서 내가 성적을 올릴까, 이 계획 전략을 갖다가 구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본인이 진로 희망과 계열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공부를 계속 하는데 공부를 쭉 했어. 난 이과 갈 거야, 공대 가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쭉 했는데 공대가 아닌가 봐. 9월 달에 나 문과 쪽으로 가야 되겠어. 수학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때 돌린다 이거죠. 이게 과연 처음부터 그 공부를 꾸준히 해온 친구와 갑자기 이렇게 전향해가지고 바꾼 친구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한 문제, 두 문제 더 틀리면 대학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정시는. 사실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뭐 선생님 몇 등급이에요 이게 아니고 틀린 개수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네가 국수영탐에서 몇 개를 틀린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몇 개요? 라고 얘기하면 대학이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요, 그 개수가 한두 개 차이에 대학이 바뀝니다. 대학이 바뀌어요. 그거 있잖아요, 막 서울우유, 연세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 서열 있잖아요. 그 서열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시험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같은 거 한번요, 우리 부모님들 사회탐구 저희 EBS에 등급 컷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사회탐구 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11개 과목의 사회탐구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들이 1등급 컷이 50이에요. 50점 만점입니다. 52거나 48점입니다. 자, 사회탐구 문제는요, 2점짜리 또는 3점짜리입니다. 그럼 어려운 게 몇 점짜리겠어요? 3점짜리죠. 그러면 20문제를 내가 풀 때 어려운 거를 틀릴 확률이 높아요? 쉬운 거를 틀릴 확률이 높겠어요?
어려운 거 틀릴 확률이 높겠죠. 하나 틀렸다 그러면 47점이 보통 일반적인데 48점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이 50점이고 2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까지만 1등급을 허용해 줄게 이 뜻이라고요. 그러면 사회탐구의 목표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5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50점. 그리고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과탐도 5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지 조금 삐끗했을 때 뭔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아둬야 된다고. 학생들은요, 제가 목표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표예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올릴래요. 이게 목표예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목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네가 잘하겠다라는데 그래서 몇 등급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몇 점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번에 그냥 뭐 3등급 받아볼게요. 아니 이게 터무니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받을 건데 이거예요. 뭐 내후년까지 목표인가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말고사 준비는 내가 2주가 남았다면 2주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말고사 공부를 그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노트 정리도 다 하고 요점 정리 다시 해서 이걸 싹 다 외울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요점 정리해 막 해요. 요점 정리가 딱 끝났더니 시험이야 바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 친구가 뭘 잘못하고 있냐면 계획이 2주였다면 내가 정리를 언제까지 맞춰야 되고 그걸 다시 공부하는 시간, 문제를 푸는 시간 이런 목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요점 정리 이걸 다 외울 거야. 그런데 외우기 전에 시험이라도요? 문제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하는데 추상적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은 건데? 부모님 저는 대학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즐겁게 보내세요. 그냥 막 키우세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대학에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노력을 안 한 친구가 그 목표 대학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세상이 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학을 간대 이 친구는 그냥 설렁설렁했는데 그 대학 갔다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자꾸 안내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요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애들 안 듣죠. 귀 막아요. 그리고 본인이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요.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 목표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내신이 얼마여야 되고 아니면 뭐 수능에서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네가 지금 공부가 돼 있는 과목은 무엇이고 안 돼 있는 과목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어느 기간 때까지 어느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건지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그 계획을 다 잡아드리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필요하시다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 하늘고에 다닙니다. 제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에 오셔서 적어주세요. 애 상황. 그러면 제가 계획표는 짜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정도 노력인데 뭔들 못해드리겠습니까? 요즘 고3이라 뭐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아요. 어제 서울대 수시 면접이 있었거든요. 또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결과가 나와야지 또 학교에 또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 일일이 전화해서 어떻게 봤냐 막 이거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바빠요 요즘. 또 다음 주에 학생들 면접 대비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건국대, 경희대 면접 있거든요. 또 학생들 면접 한 번 가지고도 안 돼요. 막 10번 막 더 해달라고 계속 보챕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인데요. 그 정도 노력인데 선생님이 뭘 안 해줘요?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도 분명히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요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100% 수시 없고 100% 정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 번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두 번의 기회예요. 수시라는 기회가 있고 정시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내신이 안 된 친구들이 2학년 말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학은 정시지 딱 이래요. 그러면서 수시에 대해서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정시라고 만만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쓸 때쯤 되면 선생님 저도 어떻게 쓸 데 없을까요? 준비해온 친구보다 쓰기만 했지 사실 합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도 아무리 준비 안 했다고 쓰면요 이상하게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로또를 사면 1등이 될 거라는 기대하듯이 얘네들도 수시 원서를 쓰면 꼭 합격할 것 같은 기대를 한다고요. 근데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험난한 입시를 어떻게 뚫겠다고요. 그래서 수시는 수시대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나는 정시로 가면 될 거야. 성적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상담이 편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수시를 하는데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면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불안하니까 저는 면접이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버리면 돼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정시가 잘 안 나오고 불안하면 어떻게든 합격할 학과에다 지원하면서 면접이 없더라도 수시에 갈 대학을 지원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저희 반에도 요번에 한 친구가 성적이 불안해서 수시를 중앙대까지 낮췄습니다. 작년에 중앙대가 면접이 있다가 모든 전형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 1등급을 찍어 갖고 왔네요. 수능에서. 이 일을 어쩌라고요. 제발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떨어지길. 경희대 1단계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다행이죠. 면접 안 보내면 됩니다. 제가. 정시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그런 거냐?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 수시 100%라고? 웃기지 마. 안 되거든. 수시는 수시대로 할 거야. 대신 수시를 위해서 네가 하는 거 없잖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정시 공부해. 계속. 나머지는 서포트는 내가 해놓을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내년 수시를 위해서 9월달 수시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실 거냐고요. 뭐 하실 건데요? 3학년 1학기 동아리 계획을 지금 짜실래요? 그 활동을 지금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정시를 바라본 계획을 잡고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성공합니다. 이 수능이라는 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국어가 무지 어려가지고 등컷이 낮아졌지만 요즘은 수능이 그렇게 막 불수능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수능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면요 정말 등급이 착하게 나와줘요. 그렇게 전향됐다고요.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한다면 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데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요것도 비율은 다릅니다. 5대5 예를 들어 3대7 7대3 이런 비율은 나타날 수 있지만 나는 수시야 나는 정시야 제발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시는 수시대로 틈틈이 정시 공부에 매진 이런 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능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아무것도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예비 이제 고3이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 여기 학생 하나 보이는데 우리 친구 지금 현재 고2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야 이제 네가 고3이다 니들이 고3이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세요? 기말고사 끝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학교인가요?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면 여학생들 특히 반응이 여학생들이 리액션이 좋잖아요.
여학생들은 이 돌고래 소리가 나고 남학생들은 중점으로 깔리죠. 이러고 여학생 이러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래요. 그리고 돌아서면 바뀐 게 없어요. 고3이면 고3다워져야 되는데, 자, 제가 입시 설명회에는 정장을 입고 옵니다. 학교 출근할 때는 좀 편한 옷을 입어요. 근데 집에서 슈퍼 나갈 때는 추리닝 입고 나갑니다. 우리 여행 갈 때도 예쁘게 빼입고 가지 않나요? 사람이 옷 입는 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옷 입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고3이라는 학생이 만약에 됐다면, 수험생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데 입설명에 와서 정보 많이 얻어 가시는데, 그 정보를 학생한테 줄 게 아니고 학생 좀 불러가지고 오세요. 애가 들어야죠.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지고 들은 얘기, 야 내가 입설명에 가서 들어봤더니 야 이렇더라더라 야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요? 열심히 할게요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 오신 김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부모님들도 수험생이 되시는 거잖아요. 애들 눈치 봐야죠. 눈치 안 보실 거예요? 애 저녁에 10시에 들어오는데 TV 켜놓고 거실에서 깔깔대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TV 대신 책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책을 읽으세요.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애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라고요. 분위기가 다 책 읽고 있는데 지는 컴퓨터 켜가지고 게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좀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능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능이라는 건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이거 정답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교육과정 위배된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문제도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요즘 학교에서의 공부가 아니고 그냥 지가 어디서 찾아서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능은 야, 딴 거 다 필요 없다. 기출 문제만 봐. 그게 누구한테는 정답인데요, 누구한테는 독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 5등급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래서 할 수 없지. 열심히 공부할 거야. 수학이 문제네. 그래서 학급에서 수학 잘하는 애한테 갑니다. 너처럼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뭘 보고 있니 너? 기출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구나. 그래서 당장 서점으로 가서 기출문제집 삽니다. 쫙 사서 그걸 풀기 시작을 해요. 기출이 정답이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서 기출만 냅다 풉니다. 그런데 푸는 것보다 못 푸는 게 더 많습니다. 못 푸는 게 더 많아요. 그 한 보름 정도 하고 나면요,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걸 다 푸는 게 맞나? 수능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뭐 이래요. 그러면서 건너뛰기 시작하고 대충 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계가 있어서 그 공부의 수준에 올라간 애를 볼 게 아니고 5등급이면 5등급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 학습의 로드맵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이 그냥 잘하는 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독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개념도 공부했고 이제 문제만 조금 더 연습해보고 싶어. 기출이 정답이라고요. 그것도 평가원 기출이요. 기출도 여러 가지입니다. 전국연합 기출이 있고요, 모의평가와 수능이라는 평가원 기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은 평가원 기출만을 기출로 얘기합니다. 다른 건 기출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전국연합 출제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리고 평가원 일들 검토 뭐 이런 거는 한 10년 넘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가서 보면요, 문제가 아름다워요.
어쩜 저렇게 문제를 잘 만들어내시는지 문제가 아름다워요. 그 수학에서 표현되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좀 우스갯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국 수석 한 해한테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예,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아,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자고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할 공부가 없거든요. 걔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다 했는데 뭐 시험 보면 다 100점인데 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애라는 거죠. 자, 또 그런 학생들이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과서를 잘 열심히 보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가방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 딸 가방에 교과서가 많아요? 다른 문제집이 많아요? 다른 문제집이 더 많을 거래요. 교과서는 최후에 보는 거죠. 다른 책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보죠. 상위권들은요, 교과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집약적인 이 1등급 만점을 가르기 위한 문제는요, 교과서 귀퉁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글자, 거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무시하고 큰 타이틀을 보고 가는데, 텍스트를 보고 가는데,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은 그것조차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꼼꼼한 공부를 한 애가 전국 수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는 전국 수석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현재 뭐 2, 3등급 모의고사를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나간다면 수능에서 1등급, 조금 삐끗해서 2등급, 평균 1.5등급 이상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등급 컷입니다. 이게 작년이요, 6월 9월 대수능, 올해 6월 9월 대수능 딱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어려웠죠. 나영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교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요, 나영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쉬웠는데요, 학생들은 이걸 풀기 힘들어합니다. 왜? 공부가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져도 3점짜리는 예전에 그냥 풀었는데 3점짜리를 읽고 해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풀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등급컷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4문제 틀린 겁니다. 2등급은요 6문항 틀린 겁니다. 보통은 2문항 틀리면 1등급, 4문항 틀리면 2등급이었는데요, 문항수가 4문항이 1등급, 6문항이 2등급. 그런데 이거 믿지 마시라고요. 일반적인 건 요겁니다. 2문항 틀려야 된다. 제가 아까 틀린 개수 얘기하잖아요. 수학은 몇 문항 틀려야 된다? 2문항 1등급이라고요. 4문항 몇 등급이요? 2등급.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가영 같은 경우 보세요. 92점 2문항입니다. 여기 4문항입니다. 이대로 가죠.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5등급 보실까요? 32점, 33점, 30. 이거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 점수가 좀 높죠.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추면 48점 나옵니다. 자, 5등급은요. 3점짜리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3점짜리에서도 많이 틀려요. 4점짜리도 간혹 찍어서 애들이 맞추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요, 3점짜리 문제를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푸는 겁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가 2점, 4번부터 13번까지가 3점인데 10번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애들이에요. 30문항에서. 5등급은 우리 애들이 1학년, 2학년 때 수학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국연합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아, 수학이 5등급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얘 수학 공부 안 한 걸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 안 했던 걸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과는 공부해도 5등급입니다. 이과는 공부 안 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5등급 밑으로는 얘기도 안 꺼내죠. 왜요? 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9등급이 6등급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수학을 6등급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9등급이 잘 찍으면 6등급이고요. 6등급이 잘 못 찍으면 9등급 돼요. 9등급까지 안 가요. 또 8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 밑에 등급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이 문과나 이과나요, 엉뚱한 공부를 한다기보다 좀 제대로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면, 시간이 급한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밟아 나가면 이 점수를 충분히 올려내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EBS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2002년부터 EBS에서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교직은 1996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요, 그 EBS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애들이 정말 공부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애들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이요. 아니, 애들하고 기껏해야 후기로 댓글 나누는 거고, 저는 걔들을 쳐다본 적도 없고, 이런데 애들의 성적 변화가 보여버린다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찍는 애들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왜 노상 3등급이고 4등급이고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서 찔끔, 아 이게 안 되니까 여기 가서 찔끔. 마치 안 되는 영어 공부처럼. 영어 공부가 끝나 있으면 되는 건데, 영어 공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아 요렇게 하면 될까? 너도 해봐, 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에 집중해서, 이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딱 초점을 맞춰낸다면 등급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공부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거 읽어볼래요? 이 한자 읽어볼래요? 학습. 무슨 학이게요? 배우라. 예, 무슨 습? 익힐 습.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하는 게 학습입니다. 학습인데요, 요즘 학생들의 패턴을 보면요, 학만 합니다. 하다가 끝나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애 24시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맨날 허구한 날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 강의만 보고 있어요. 학만 합니다. 배우는 건 정말 많이 해요. 아니 뭐 인강뿐만이 아니에요. 뭐 배우는 거 뭘로 배워요? 너튜브로 배우잖아요. 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건 많이 아는데 지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단계를 거쳐야지 공부가 끝나는 거거든요. 학생들 지금 공부가,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제가 진단 내려드리면 이게 높은 겁니다. 이게 높은 거예요. 얘는 공부는 하는데 왜 성적은 이 모양이야? 이거예요. 절대 인강을 재미로 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인강 가지고도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인강을 보고 그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기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변하는 정도가 보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요즘 그 사설 인강들 보면 프리패스 많이 끊겨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렇게 프리패스 끊어준 걸로 어떻게 보면 애한테 이 잘못된 약을 사준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 강의를 기간을 설정해서 보게 하세요. 기간을. 언제까지 네가 이 개념을 끝내, 이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늘어지니. 아니 수능 때까지 개념하고 있어요. 저희 반 녀석들 수능 전날도 인강 개념을 보고 있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한테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잘 배우라고요. 그리고 내가 1시간 배웠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습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 보라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이런 요구해 보세요. 네가 강의 지금 1시간 들은 것 같은데 나한테 설명해 봐. 이래 보세요. 그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하고 뭐 이참에 같이 수능 봐보는 건 어때요? 수험생 할인도 많다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변할 수 있게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속된 말로 좀 얍삽한 건데요. 변질적인 건데요. 작년에 영어 4등급인 애가 정시로 서울대를 합격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서울대는요. 연대에 대해서 영어 점수가 변별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1등급이나 4등급이나 다른 과목의 점수로 얼마든지 커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세대는요. 정시에서 만약에 영어를 4등급 받았다, 그런 학생 입학 절대 못합니다. 왜요? 점수 자체가 연세대는 영어가 변별력이 벌어져요. 그런데 고대는 서울대랑 비슷해요. 더 아이러니한 건요.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지원 못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군에서 서울대, 나군에서 연대나 고대 중에 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변별력이 없는 대학을 묶어버린 거죠. 서울대, 고대 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통한다고요. 영어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애들이 공부해도 안 되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빈칸 추론에 퍼펙트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퍼펙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돼요. 100점 안 맞아도 된다고요. 그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막 한국사 50점 맞아 오는 애 있어요. 수능 가서 한국사 공부해가지고 35점을 받아도 1등급이에요. 40점 이상이죠. 40점 이상. 네. 그러니 50점이나 이거 차이 없잖아요. 그런 약간의 요령. 국어는요. 우리 자제분들이 혹시 국어가 전국연합에서 막 이렇게 널뛰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3등급 받았다. 어떨 때는 1등급 받았다. 어떨 때는 2등급, 3등급 이런 친구 있어요? 있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가 국어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국어 공부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어를 안 해요. 지가 지 성향에 조금 좋은 지문이 나오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불편한 지문 나오면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국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국어도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의 단계를 맞춰 나가셔야 되거든요. 뭔가의 개념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그 개념이 실제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게 유형.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유형. 그 유형을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실전 연습. 이걸 해 나가는 거거든요. 국어도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수학도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탐구도 이 단계를 거쳐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 개념 다 알아요. 저의 수학의 문제는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는 개념을 안 돼. 그럼 물어봅니다. 몰라요. 개념을 몰라요. 개념은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서 읊어내는 게 개념이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내가 다 읊어져야지만이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개념이 똑바로 잡혀있냐 보려면, 예를 들어서 수학 1에 수열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수학적 기납법으로 전개가 될 거고, 이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과 AN 사이의 공식이 있고, 등비 수열에서 마찬가지로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이게 있고 여러 가지 시그마 성질에 맞춰서 나오고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부분분수 무리식의 합, 그다음에 수열의 기납적정의 수학적 기납법. 제가 이 텍스트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다 굴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아 얘는 이거고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해결.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은 다짜고짜 문제거든요. 안 풀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야 그거는 시그마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니? 나열해봐. 되네. 이래요. 옆에서 들었던 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저희 집에 가위 없는 집도 있나요? 가위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분명히 가위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가위를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집에 가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개념이라는 거는요.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읊어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은 선생님과 동일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은 조금씩 다를지 먼저 개념은 똑같아야 된다고. 개념은. 근데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개념, 낮은 수준의 개념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본인은 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꺼낼 수 없는 거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했다면 직접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탐구예요. 제가 미션 드리는데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정시 준비의 비법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요번 2월 말까지 내년 3월 달 3학년 진급하기 전까지 탐구 과목을 정하시고 그 두 과목을 다 끝내고 올라오십시오.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왜? 탐구는요. 우리가 정시는요. 사실 재학생이 경쟁 상대자가 아니고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재수생들이에요. 근데 재수생들은 벌써 탐구가 한번 다 돌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2월 말까지 탐구 과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탐구를 끝내고 오십시오. 탐구를. 자, 탐구 과목 정하는 것도 상담을 좀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시험 보는 데에서 1등급 받는 거와 20만 명이 시험 봐서 1등급 받는 거는 다르다고요. 10,000명의 1등급이 몇 명 나와요? 400명 나옵니다. 20만 명은 몇 명 나와요? 8,000명 나옵니다. 내가 8,000등 하는 게 쉬워요. 400등 하는 거 어렵다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그런 지원 풀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런데 저는 때려 죽여도 이 과목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도 생물을 못 하겠는데 지구과학 원을 못 하겠는데 천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천체가 어렵거든요. 애들이 막 별 돌고 달 돌고 나도 돌고 막 이래요. 막 빙글빙글 돌아요, 막. 안 되는 애들은 어쨌든 점수가 나오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적어도 개념 정리 다 끝내시고요. 유형 끝내시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3학년 때부터는 그냥 기출문제 계속 풀어나가면서 누적시켜 나가면 탐구 준비는 끝납니다. 수학은 어찌됐든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죠. 그러면 3학년에 올라와서 수능 과목 세 과목을 일일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 버거운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공부 시간이 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5시간, 6시간 개인 시간 그거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 과목씩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주고 나면 나머지 과목들은 뭐 하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1, 2, 1, 2는 2학년 때 다 끝나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 끝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한 과목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된다면 두 과목 방학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끝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끝내주시면. 뭔가 끝낸 애들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성적이 나옵니다. 작년에요. 6월 모의평가 때 수학 1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다 3등급인 애였어요. 수학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수시로 논술만 쓰게 했어요. 수리 논술만 보는데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에도 수학이 1인데 탐구 한 과목이 1이 나와 주더라고요. 탐구 한 과목이. 그러더니 수능 때는요. 얘가 제일 안 되는 게 국어였거든요. 얘는 어렵고 쉽고를 못 느끼는 애예요. 국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려웠잖아요. 유리하죠, 얘한테. 그래서 국어가 1등급 되면서 올 1등급이 떠버렸어요. 올 1등급이요.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는 뭐였냐? 수학이 끝난 애였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열인데 수학 공부가 끝난 애예요. 얘한테는 수능 시험지 주면 그냥 풀어요. 1등급 나와요. 이런 애였어요. 그러니 3학년 때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탐구 공부하면 탐구 나오고, 영어 공부하면 영어 공부 나오고, 국어 공부해서 국어 점수 만들어내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미리 끝내 놓으면 3학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진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구조가 이 정시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3월 달 전까지 탐구 2과목, 개념과 유형까지를 반드시 끝내는 걸 확인하시고, 수학 한두 과목 정도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영어도 미리 할 수 있으면 하세요.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비가 추론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냅두시고요. 듣기 평가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게으른 애들입니다. 듣기 평가에서 틀리는 애들은요, 들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듣게 해서 절대 듣기 평가 틀리지 않게 만들어주면 점수 90점 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꼭 거쳐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보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실전. 학생들한테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수학 시험지가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요. 그런데 제가 2시간 주고 풀라고 그러잖아요. 맞추는 문제가 늘어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와서, 아니 엄마 나 이번 시험 너무 억울해, 집에 와서 다시 풀어봤더니 3개 빼고 다 맞출 수 있겠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요. 안 바뀝니다, 얘네들. 왜? 연습이 뭐가 안 돼 있냐면,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간 더 주면요 점수 올라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실전 연습 없이 뭔가 될 거다?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빨리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수학 시간 100분이라는 게 이 낯선 환경에서 정시를 볼 때, 수능을 볼 때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0분 동안에 30문항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그래도 마지막에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 부모님들 그 지출되는 문제집 비용 중에 제일 센 게 이 부분일 거예요. 봉투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지 사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대신 부모님들 그때 가서 봉투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요, 사줄 때 푼 거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얘들도 무슨 성향인지 몰라도, 저도 뭐 물론 그래요. 누가 사면 꼭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홈쇼핑 보면 자꾸 이상하게 뭐가 날라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걸 산 거죠. 안 사면 후회될 것 같아.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애들도 그래요. 요거 사고 봐야 돼. 안 풀어요. 그래서 푼 거 갖고 오게끔 확인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이 반드시 수행돼야 된다는. 기출은 뭐가 기출이라고 그랬죠? 평가원 문제만이 기출이라고요. 학생들 두꺼운 거 사요. 두꺼운 거에는 뭐 사관학교, 경찰대, 뭐 전국연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쳐요. 우리가 볼 시험은 뭐예요? 전국연합이 아니에요. 전국연합 잘 나온 애가 수능 잘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전국연합 안 나왔던 애가 수능은 잘 나와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기출은 평가원이니까 평가원 기출문제를 사주시되, 다만 유형별로 된 걸 보세요. 유형별로. 이 단원을 공부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30문항 중에 25문항이 그렇습니다. 30문항 중에 25문항이 이런 내가 공부한 유형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단계를 잘 거쳐주시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뭐 개념 정확하게 유형 개념에서 읽어봐라. 유형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한번 읽어보는 게 요게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이라는 거는 내가 볼 수능이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실전 연습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올해도 뭐 제가 EBS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EBS 연계 정책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정부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이 책 저 책 많이 풉니다. 하지만 EBS의 연계 교재 책만 일단 그것만 섭렵하더라도 어찌됐든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한 권을 여러 권을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3권의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게 EBS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이드로 놓을 게 아니고 메인을 좀 놓고서 설정해서 그거를 정말 발을 정자 표시해 가면서 본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10번 이 정도까지 봅니다. 10번 정도 넘게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25쪽 오른쪽 상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봐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은요 이 EBS 문제를 가지고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냈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보면 지금 29번 문항 객관식 19번 문항이면 변별력이 아주 높았던 문항입니다. 한번 EBS 들어가서 이거의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10%입니다. 10%예요. 100명 풀면 10명 맞추는 문제예요. 객관식은 요거는 35% 정도 나온 문제입니다. 35%. 100명 풀면 35명 맞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묻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신유형이었거든요. EBS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만 3가지를 구사했었어요. 그 정도로 특이한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해석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담긴 뜻이 뭐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뭐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수학 문제 정말 수학 성적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펼치기보다는 일단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걸 여러 번 풀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푼다고 답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풀이 과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푼다, 빨리 푸는 연습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뭐 다양한 EBS는요 그냥 막 놀러 오세요. 놀러. 이 사이트 뭐 로그인했다고 뭐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안 보이네요. 제가 마지막 그림에 어떤 그림을 해놨냐면요. 철새들, 여긴 그 철새들이 이동하는 모습 하늘에서 잘 안 보이죠. 날아오지 않나요? 이게 V자 형태를 그리잖아요. V자 형태 있나요? 가려진 것 같아요. 이 철새가 V자 형태를 그리는 이유가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 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뒤에 오는 그 철새들이 힘을 한 70%만 들여도 조금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요. 한 마리가 지쳐가지고 이쪽으로 처지잖아요. 앞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 처진 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리 중에 한 2-3마리가 또 나와서 앞에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70% 일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힘을 보충해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그 먼 길을 날아가게 한대요. 얼마 전에 그 백로가 그 뭐 2,800km 이 칩을 해가지고 봤더니 2,80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지막지한 그 먼 거리 아닙니까? 2,800km라고 한다면 그 조그만 그 새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지쳐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일단은 뭐 저희 EBS도 있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있죠. 제일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 EBS도 있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사설도 있습니다. 뭐 사설을 끊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EBS의 마인드는요, 그래도 만약에 EBS를 믿고 학생들이 저희 강의를 들어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혼자 고생시키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고, 먼 여정, 수능이라는 먼 여정을 갈 때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EBS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정보들도 많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BS가 우리 광주에 또 몇몇 학생들 여기 얼굴 쭉 보고 가는데요, 뭐 인연이 된다면 나중에 후기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반갑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먼 여정이지만 절대 지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뭐 항상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여객의 심석이었습니다.